그래서 지금 상공사원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20년 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어떻게 될지 아찔할 겁니다. 20년 뒤에는요, 지금 결혼한 쌍이 저희 때 50만이었어요. 그리고 요새 20만이에요. 반토막 나는데 30년 걸렸어요. 그죠? 한 세대. 그러면 30년 뒤에 10만 쌍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2033년이면 몇 년 남았죠? 한 8년 남았죠? 7, 8년? 네. 그때 벌써 12만으로 줍니다. 결혼 쌍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10년마다 지금 29세에서 45세 핵심 연령, 네. 집사들. 이분들의 연령이 100만 명씩 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끌려가가지고 가실 필요 없고 좀 판단을 좀 냉정하게 하실 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1부에서 집값과 공급 대책을 좀 이야기를 해봤다면 2부에서는 이제 전월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그래서 결국 우리 수요자들이 어떤 판단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여기까지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교수님 일단 네. 조금 전세가 지금 어쨌든 줄어들고 월세가 좀 늘어나는 흐름이잖아요. 이거는 네. 이제 잠깐 나타나는 흐름일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좀 이어질까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월세와 전세 가격이 지금 사실 자기 자본 갖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좀 고가 지역, 선호 지역들은 네. 7, 80%가 다 전세 대출이 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 대출의 금리가 낮지가 않아요, 지금 요즘.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콩나물이 이 집은 100원이고 저 집은 120원이면 어떤 거 살까요? 당연히 100원짜리 사죠. 그러니까 우리 현명한 수요자들은 그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월세 비중이 늘어났던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고 그 원인은 다 아시잖아요. 전세 사기에서 출발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좀 덜합니다. 전세 가격이 낮을 땐. 그런데 이제 중위 가격이나 이 수준 가면 전세 가격이 갑자기 70%, 80%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 그러면 매매가랑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근데 얘 월세를 계산해 보면 이게 한 4, 5%, 3, 4% 돼요. 그럼 계산해 보니까 월세가 조금 비싼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월세와 전세 차이가 뭐죠? 생활할 때 우리가 주거 안정의 측면에서 보면 전세는 필요비 유익비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등이 나가면 네. 전등을 내가 갈아야 되고 자기가 하면서 가야 돼요. 네. 근데 월세는 모든 부분을 임대인이 관리하게 돼 있어요. 네. 법에. 네. 이걸 이제 필요비라 그래요. 근데 살다가 전세 사는 사람이 여기가 지금 약간 망가졌어요. 불편해. 네. 고쳐야겠어. 네. 근데 주인이 안 고쳐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쨌든 내가 고치게 되겠죠? 그때 돈이 너무 들어. 네. 그럼 피곤하니까 그냥 놔두고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아, 그쵸. 네. 그럴 그쵸? 수도 있고, 네. 근데 월세는 안 해주면 바로 타겟이 돼요. 손해배상까지 들어가요. 네. 이런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수요자들이 아시면서 조금 더 비싼데 우리가 라면집이 있는데 조금 더 비싼데 라면 국물 육수가 좋아가지고 더 맛있으면 가잖아요. 지금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도 있는 데다가 전세 사기가 판을 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중위 가격 수준의 약간 고기 지역에서는 월세 선호 현상이 생기게 거예요. 그 와중에 또 뭐냐? 시대가 돈을 묶어두는 것보다 뭐 금, 채권, 주식 이렇게 다양한 자산 활동을 해야 되는 정보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우리 그 위대한 유튜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유튜브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 초보도 유튜브만 한 달 보면 다 공부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지금 공유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접근성도 좋아지고 또 AI 시대까지 안 가더라도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주식을 옛날처럼 주식장에 가서 아침 8시 기다렸다 문 열고 줄 서고 펴받고 쓰지 않아요. 하잖아요. 그럼 판이 바뀌었잖아요. 자산을 활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로 가는 게 레거시 미디어들이 뭐 쫓겨나서 간다? 그건 착각이에요. 일부 물론 청년층들은 가지고 있는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조금만 자산이 있거나 그러면 반대라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월세가 밀려서 가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시장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패러다임이. 선호의 대상의 판단이구나.
그리고 또 이제 20억, 30억짜리 집을 예를 들게요. 30억짜리 집을 내가 갖고 있어요. 강남에. 갖고 있는데 월세가 보통 400이에요. 400인데 그럼 30억에 400이면요. 이 세전 수익회가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몇 프로죠? 1.1% 나와요. 아니 30억을 투자해 집을 사두는데 임대료를 1.1% 받아. 바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샀죠? 40억 될 거 기대하고. 맞죠? 네. 근데 40억이 안 될 것 같으면 불안하잖아요. 네. 그때가 임계점이고 주택시장이 조정이 올 것이고 그럼 똑똑한 사람은 지금 그걸 안 믿고 그럼 1억에 400에 살아요. 그죠? 네. 400이면 1년에 4,800. 네. 뭐 세액공제 받고 한 5천 든다고 합시다. 네. 5천이 들었어요. 5천이 나가. 그러면 돈이 얼마 남죠? 29억이 남죠. 29억을 은행에 두면 얼마예요? VIP니까 30억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냥 1억 빼고. 30억이니까 3%면 얼마예요? 9천만 원이에요. 네. 여기 계산 나오지 않아요, 벌써? 그냥 월세 살고 29억을 돈을 두면 돈을 더 벌잖아요. 그럼 자, 얘가 10년 뒤에 30억짜리가 40억이 됐다 그럴게요. 자, 여기서 이건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또박또박 돈이 들어오죠. 5천씩. 네. 그죠? 복리까지 하고 나면 10년이면 얼마예요? 한 7억 되겠죠, 기본으로. 여기 집값 내리면 어떻게 돼요? 1초? 네, 1초. 여기는 내려도 상관없죠? 네. 자, 이런 분들이 강남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이름이 일명 강전파. 뭐 조폭이 아니라 강남 전세 월세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제가 소득자 자산가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그분 여러분 미국에 PRR이라고 있어요. PRR. PRR. PIR은 많이 들으셨죠? 네. PRR. PRR은 뭐냐면 렌트비, 1년의 렌트비 대비 집값의 비율이에요. 아. PIR은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이잖아요. 그죠? 내가 1년에 1억을 버는데 집값이 10억이면 PIR이 10인데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PRR은 연 임대료가 뭐 1억을 내요. 그거에 대한 집값의 비율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비율이 자 아까 5천짜리 계산하면 벌써 나오지 않나요? 비율이 보통 미국에서 NR이라는 그 협회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미국은 넓잖아요. 네. 거기서 매년 주마다 매 주기마다 발표를 해요. 그거를. 그게 무슨 신호냐?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임대료하고 수익률이 안 맞는 계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말하면 오버슈팅 한 거죠. 그러면 그냥 임대로 사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 수치가 30입니다. 원래는 15부터 계산하는데 30이면 무조건 임대를 살아라요. 강남 일대와 뭐 마영성 이때가 지금 그 PRR의 수치가 얼마냐면요. 60에서 80입니다. 미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뭐 강남에 집 사는 사람들 보면 지금 뭐 미국 사람 샀다는 뉴스는 별로 없고 중국, 뭐 러시아, 뭐 이런 것만 가끔 뜨잖아요. 그것도 시켜서 살 수도 있어요. 보도가 바로바로 나오면 그럼 여기서 계산이 나오죠. 아 그러면 전세 월세 어떤 현황이 그러니까 우리는 전세만 문제인 거예요. 전세 사시는 분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2+2에서 그 트라우마 요것만 문제니까 이거를 정부가 잘 헤아리면 되고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해 답변이 길었지만 요점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머리에 두시고 레거시 미디어에 무조건 월세 난민 이것도 일부는 맞지만 전체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정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어려우신 청년 세대 막 사회 초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월세가 부담이 되는데 그분들 말고 또 어느 정도 10년 차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산 활동이 되거든요. 이런 거 같이 보시기 좀 바랍니다. 그래서 월세가 쫓겨나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선택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이제 결혼을 하고 집을 구할 때 네. 당연히 이제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좀 집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집을 사기에 너무 비싸다 보니까 월세랑 전세 중에 고민을 하다가 전세는 돈이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월세를 사는 친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스마트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친구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거에 따라서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럼 그 친구가 어떻게 될지요? 아니면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어떻게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이 될지. 월세를 간 이유는 뭐예요? 정확하게. 돈을 묶어두지 않기 위해서. 묶이지 않기 위해서. 그럼 네. 나머지 돈은 어디다 쓸까요? 자산 활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게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성공인 거고, 네. 그죠? 근데 전세는 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한 분들이 많다 이거죠, 젊은 네, 분들이. 그거 현명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친구들이 이제 이 공급 대책으로 어떤 집값에 따라서 집을 그러면은 사게 될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어떻게 될지. 자산 활동,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안정된다라는 신호를 받으면 네. 바로 집을 살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이걸 공부할까요?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아. 언제든지 살 수 있어. 그럼 계산기 두드리겠죠. 아, 내가 공부를 많이 뭐 이렇게 주식이나 이런 자산 활동을 많이 안 하는 분은 아, 내가 버는 급여가 충분해. 나는 안정적으로 집에 살. 이분들은 집을 선택하겠지만 나는 자산을 좀 분리하겠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분들은 집을 억지로 살라 그럴까요? 올라가니까 따라가서 산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대 흐름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0년 만에 보복관세 제도가 시작되잖아요. 100년 전에도 스마트 원리법으로 해서 전쟁이 나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공황이 오고 그랬잖아요. 약간 뭐 지금 돈이 너무 풀렸고 여러 가지 뭐 시끄럽잖아요. 그다음에 그 돈이 묶여 있다는 건 약간 위험 부담이 좀 있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이 자본주의가 낳은 이상한 패러다임 때문에 헷갈리고 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지금은 적정한 때가 뭐냐? 지금처럼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맞추는 거예요. 현금이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최고예요, 지금은. 왜? 리스크가 있는 시대니까. 그러면 유동성을 갖고 있으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어마어마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근데 묶여 있으면 리스크를 그대로 받아야 되고 유동성이 없으면 좀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분의 선택은 지금 전 탁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좀 뭐 냉전이나 이런 시끄러운 게 끝나고 나면 그땐 다시 한번 또 포트폴리오를 짜야겠지만 지금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사례를 하나 들면 변호사분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강남에 집값 많이 올랐을 때 2021년도에 팔았어요. 팔고 바로 월세로 가더라고. 전세를 안 가요. 그 돈 갖고 뭐예요? 아는 게 있으니까. 또 VIP급이니까 뭐 은행에서 뭐 이렇게 VIP 프로그램 있잖아요. 안전하게 자산. 그렇게 자산을 불려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의 혁명이 이제 그 기득권과 VIP뿐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미국처럼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40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20년 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어떻게 될지. 아찔할 겁니다. 20년 뒤에는요, 지금 결혼한 쌍이 저희 때 50만이었어요. 그리고 요새 20만이에요. 반토막 나는데 30년 걸렸어요. 그죠? 네. 한 세대. 그러면 30년 뒤에 10만 쌍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네. 2033년이면 몇 년 남았죠? 33년이면 한 7, 8년 남았죠? 7, 8년? 네. 그때 벌써 12만으로 줍니다. 어... 결혼 쌍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10년마다 지금 29세에서 45세 핵심 네. 연령, 네. 집사는. 이분들의 연령이 100만 명씩 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좀 장기 시계열로 보시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서울의 희소성, 이건 어느 나라나 뭐 저 아프리카 가도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는 비싸요. 그걸 자꾸 일반화시키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토가 좁다고 평생 교육받았잖아요. 네. 도로만 잘 놓으면 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해되시겠죠? 이런 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대처하셔야 된다. 지금까지 당한 건 어떻게 보면 정부와 기득권의 가스라이팅에 젊은이들이 피해를 봤거든요. 지금 그거 끌려가가지고 가실 필요 없고 좀 판단을 좀 냉정하게 하실 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럼 제 친구 얘기를 또 하자면 그 네, 친구가 또? 이제 돈을 네. 묶어놓은 거 플러스 그러니까 묶어둔 이유는 집값이 내려갔을 때 결국은 집을 살려고 그렇게 월세를 잠깐 산다는 생각으로 산 그걸 예금으로 거였거든요. 갖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아, 분명히 돌리고 있을 거예요. 100%에.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교수님의 말씀은 그 친구의 생각이 뭐 최근에 연락은 안 했지만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 이렇게 어차피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면 굳이 내가 집을 안 사도 되겠다.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당연하죠.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이 한 사례가 2020년도에 피크였잖아요. 네. 이때 그 아파트 25개 중에 서울이 문제니까 서울만 얘기할게요. 네. 25개구에서 집을 산 분들이 많잖아요. 노원도 많잖아요. 네. 뉴스에 안 나지만 노원 사신 분들 다 물렸잖아요. 영끌하신 분들. 맞아요. 지금까지 이자 내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집값이 회복했어요? 안 했어요? 네, 맞아요. 지금 8개구, 9개구, 엊그제까지 25개구 중에 9개구만 전고점을 회복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통계에 착시해요. 이 삼성 주가가 오르면 다 오른 것 같잖아요. 네. 다른 건 안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주택 시장도 그렇게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엘스가 오르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여러 지금 주택을 매수한 2020년도, 19년도 하신 분들이 네. 그때 5년 거치 막 혼합금리라고 있었어요. 혼합고정금리. 그거 사신 분들 5년 동안 지금 이자 붙다가 올해부터 요새 뉴스 나오죠. 영끌 뭐 경매. 붙다가 네. 전고점을 회복을 못했어. 힘들어. 네. 근데 올해부터 5년이 지났으니까 네. 변동금리에서 원금 상환하고 같이 들어가요. 100만 원 내던 사람이 갑자기 180, 200 되는 거예요. 네. 그 완전히 계산이 빗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때 만약에 혹시 제 방송을 듣고 안 사신 분 중에 강남에 있는 분들은 저를 욕할 거예요. 강남에 살려고 그랬는데 사지만 오른 바람에 네. 8개고 제가 죄송해요, 개인적으로. 못 맞췄으니까. 근데 제가 올린 게 아니잖아요. 전 정부 올렸잖아요. 윤석열이 집값 띄워놓으라고. 네. 그죠?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데는 어때요? 17개구는. 다 지금 정고점이 안 됐어요. 지금 사면 이자만 해도 얼마야? 10억짜리면 아유, 그 돈만 해도 뭐 5천, 1억 벌써 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할 필요가 다가오는 시기에 친구분은 제가 볼 때 적절한 자산관리 운영 방안이라고 저는 박수 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묶어둔 그거를 것보다 좀 응원을 좀 낫다. 해줘야겠네요. 확률적으로. 네. 그 와중에 또 새로운 대통령이 가는 방향이 그쪽이잖아요. 네. 그럼 그분은 성공한 거죠. 지금 와서 보면. 그리고 앞으로의 인구 감소나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핵심 요지 이런 데 빼고는 네. 생각을 정말 냉정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네, 친구에게 좀 전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근데 그럼 이제 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원래 양도세 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된다고 했다가 네. 이게 조금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미뤄지는 게 있다고. 아닌데?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세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사거나 세금을 매길 때도 잔금일과 네. 등기일 중에 빠른 거를 선택해요. 네네. 내가 돈을 냈는데 돈을 내면 내 거잖아요. 네. 등기만 안 했을 뿐이야. 네. 돈을 다 안 냈는데 등기를 했다는 건 뭐야? 돈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 날짜에 빠른 거로 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준으로 하면 세금이랑 기준에서 이게 맞으니까 네. 잔금을 내야지 혜택을 받는 거예요. 5월 9일까지. 그런데 시간이 좀 짧았잖아요. 네. 짧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팔 테니까 너무 좀 짧다 시간이. 이런 이제 또 세입자가 있는 분들 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은 케어를 하자 이래서 그러면 잔금일이 아니라 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5월 9일 날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러면 잔금을 3달 뒤에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더하면 3단 8월 9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이렇게 해주고 또 일부 조건은 또 6개월까지 네.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늘려준 거라기보다는 파는데 편의를 봐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유도했죠. 네, 그렇죠. 유도를 좀 시간을 해주셨- 충분히 주고 퇴로를 열어준 거죠. 그런 차원이지 네. 옛날 정부처럼 뭐 또 흐지부지 늘어주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다. 차원이 좀 다른 것 같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쨌든 그렇게 좀 유연하게 해준 게 이 네. 전월세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게 슬픈 얘기인데 네. 물론 좀 대책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임대 사업자 중에 8년 임대, 4년 임대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또 만든 건데 만들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혜택을 이제 늘렸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8년 임대, 4년 임대 혜택을 이제 확대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그랬다가 문제가 생겨 혜택이 너무 많아. 취득세도 감면해, 재산세도 감면해, 팔 때도 감면한데. 그래서 너무 이거 혜택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사다 보니까 매물 잠김이 더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류를 중과를 딱 던지고 오는 게 17년 8.2 대책이에요. 중과니까 팔아라 막 그랬는데 갑자기 세금 내기만 이러는데 그해 같은 12월 2일 날 임대사업자 혜택 제도를 발표를 해요. 그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럼 이거 안 팔고 임대사업자로 넣으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매물이 더 잠긴 거예요. 거기다 집을 더 사가지고 실수한 거죠. 정부 정책이 뭐 이랬는데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중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금 막 내보내려고 그래요. 네. 왜? 내보내야 집을 팔아요. 그쵸. 정부가 더 먼저 던진 정책 있잖아요. 네.
규제 지역을 묶은 바람에 토지 거래를 묶고 조정을 묶은 바람에 집을 사는 사람이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5개월 남은 세입자가 있으면 이건 팔 수가 있어. 팔아도 그 사람이 6개월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8개월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오잖아. 이게 약간 딜레마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은 팔려면? 그래서 요새 이사비 3천, 5천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시세 차익이 막 10억이 남았어. 3천 줘도 남아.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야. 쫓아내는 거라고 볼 수는 없죠. 협의에 보내는 거니까. 근데 그분은 다른 데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현상이 어떤 전월세장에 악영향이 왔냐면 다주택자가 그렇게 많다는 게 증명이 된 게 일부 지역들에서 보통 이제 매매 물건하고 전세 물건이 반반 정도예요. 매매가 좀 작거나 한 단지에서 뭐 만약 20개다 그러면 많으면 전세가 15개로 줄고 매매가 25개 늘었다가 매매가 15개나 뭐 전세가 20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정도예요. 근데 최근에 매물 상황이 어떠냐면 갑자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36, 7개가 매매, 두세 개가 전세 이런 데가 단지가 엄청 생겼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얘기한 거예요. 세입자 있는 이것 때문에 이제 갑자기 전세 시장에 상승 압박이 생기니까 이건 미리 했어야죠, 사실. 저는 사실 말씀드렸었는데 미리 준비를 못하고 요번에 국무회의 때 얘기했어요. 며칠 전에 세입자가 들어있는 다주택자 물건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해라. 세입자도 피해 안 가게 다주택자도 팔고 싶은데 못 팔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못 팔겠어요? 정부가 했잖아요. 웃기잖아요. 이거 고쳐야죠. 그래서 대통령이 빨리 인식하고 국무회의에서 바로 뭐 누구라고 얘기 못하지만 어디 방송에서 한 얘기를 막 들으시고 바로 딱 한 거예요. 딱 해서 막 밤새서 일해야 되는데 밤새서 일하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빨리 해서 추석이 된다. 설 전에 빨리 보완 대책이 나오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잠 안 자고 좀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공무원도 인센티브 줘야 돼요. 그죠? 잠 안 자고 일할 때 인센티브 줘야 일할 맛이 나는데 그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싱가포르처럼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일 정말 잘하는데 그거 좀 한번 권유해 드려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대책을 기다리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마냥 또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무주택자분들이 어쨌든 그래도 고민이 제일 클 것 같은데 뭐 전세냐 월세냐 이런 거를 아니면 또 집을 사냐 엄청 고민을 할 텐데 이 교수님께서 그분들께 진짜 진심 어린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지금 무주택자분들 현재 분들 무주택자 청년분들 엄청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이제 정부가 6만 원 대책을 발표했죠. 그럼 내가 사는 동네에 그 대책들이 있는지 보고 자 분양가를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분양가를 시세보다 높게 받을 수는 없어요. 이미 현재 제도가 60에서 80% 돼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 그럼 내가 그걸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보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신혼부부예요. 또 이혼했다가 재혼을 하게 돼. 그러면 협의하에 집이 있으면 집을 사면 되는데 그러면 이걸 기다려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면 차리지 말고 무주택자시면 정부 대책 발표한 거를 이렇게 차트를 쫙 놓고 내 동네 근처에 몇 년도에 몇 개의 집이 들어오나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온다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 그건 신축이고, 그죠? 신축이고 분명히 저렴하게 분양할 테니까 그 기회를 한번 활용하시고 나서 기존 주택을 사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럼 1번이 뭐예요? 청약 전략을 세우는 거죠. 청약 전략. 그 정부가 이왕이면 청약제도를 좀 바꿔서 4050들한테도 추첨제를 줘야 돼요. 지금 특공으로 해가지고 너무 빨리 빠져가지고 좀 청약제도 고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선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도 다 알아요. 돈도 없는데 자꾸 뭐 집만 파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니까. 청약제도가 바뀌는데 정부가 청약제도나 공급대책이 6만 원 지금 나왔고 결정적으로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굴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개정 법안이 많이 통과됐고 한 10개 정도가 통과될 때 통과가 되면 예전에는 어느 부지가 있으면 정부가 개발한다 그러면 뭐 지자체가 반대하고 교육청이 반대하고 이러면 못해요. 근데 그게 법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아마 올해 안에 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새로운 공급대책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그린벨트 지나다 보면 저번에 일부에 말씀드렸나? 그린벨트인데 녹색이 아니라 막 흰색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면 어마어마한 좋은 자리에 교통방구가 갑자기 발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올 한 해는 한번 기다릴만 하다. 굳이 쫓아갈 필요가 없고 그러나 불행히도 학교, 아기들 학교라든지 또 신혼부부
조금 여유가 있는데 5년 기다리긴 너무 신호를 태우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때는 자기 능력이 되는 범위에서 절대 또 오를 거다라는 개념을 갖고 무리해서 가는 건 정말 위험한 시기니까 적정한 선에서 자기가 부담 가능하면 그건 사실은 건 좀 말리지 않겠어요. 사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또 오르면서 조정받으면서 제값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핵심지가 아닌 지역에 무리한 욕심을 내시면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경매. 경매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다른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경매 매수 대리인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 공인중개사가 교육을 받고 하는 건데요. 법원에서 그 등록증까지 발부합니다. 교육을 제대로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면 권리분석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권리분석 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자기가 사는 동네에 경매 매수 대리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공인중개사증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집마다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알려면은 그 주택가가 있어요. 각 자기 지자체 주택가에 전화하셔서 우리 지역에 경매 매수 대리인 제도 하는 공인중개사 좀 알려주세요. 그럼 알려줘요. 만약에 그 어떤 데는 이제 그 부서가 아니면 다른 부서 하거든요. 그분들 리스트를 받아서 내 동네 가까운 데 가서 그분한테 부탁하면 경매를 조금 수고비 일반 회사보다 훨씬 적게 뭐 교육 안 받아도 되고 그러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지금 경매 물건이 불행히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활용하시는 것도 두 번째 내 집 마련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아까 친구분처럼 자산을 활용하시면서 좀 기다리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우리 유주택자분들은 지금 혼동스러울 거예요. 근데 대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선진국들은 그 유주택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보유세가 조금 높아지고 거래세가 낮아집니다. 인구 감소 현상은 기본적이고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그럼 정부에서 세원 마련의 개념에서 볼 때 안정적으로 세원을 유지하려면 보유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한 10% 정도 돼요. 전 세계적으로 10에서 20%. 그러면 5배 효과가 있잖아요. 갭으로. 그러니까 보유세를 조금만 5분의 1만 올려도 이 거래세의 수익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보유세가 부담이 안 되게 차등해가지고 잘 조정을 하면 거래가 점점 감소해가지고 수입이 주는 걸 막을 수가 있고 보유의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 개핑 역할을 하면은 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무작정 뭐 기다리면서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특히 올인해가지고 막 투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대출 엄청 받아서 이분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투기를 또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도 국토부가 9월에 재정기획부하고 용역을 발주했어요. 그러니까 12월 1월에 한번 나온 걸 알고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나온 말씀들이 있잖아요. 유주택자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거주 비거주가 지금 양도세에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이 표현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워딩을 여러 번 봤는데 거주 비거주의 차이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거주 하는데 집을 가지고 있다. 이거 목적이 뭘까요? 투자죠, 투자. 네. 네. 여기서 재밌는 얘기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거를 지금 돈이 없어서 전세로 사뒀다가 돈을 모아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표현하는 국토부 관계자를 봤어요. 일반 국민들과 모든 정상적인 분들은 그건 투자라는 거 다 알아요. 네. 그렇죠? 네. 웃기죠? 네. 그러면 유주택자분들은 이 분위기에서 판단할 게 뭐예요? 앞으로 정부의 방향은 정해졌구나 라고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처럼 무리하게 집을 샀다가 보유세 부담 때문에 경멸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무리한 투자는 주의하셔야 되고 현재 다주택자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럼 내가 들고 가야 된다고 나는 이게 더 오를 것 같아. 이번 정부 끝나고 다음 정부에 바뀌면 또 바뀔 거야. 이러잖아요. 여기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 정부가 또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자꾸 시행령 갖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세금을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시장이 혼돈스럽다. 이거를 최대한 법제화해서 못 고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예측되잖아요.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의 보유세 이 비율이 선진국에서 지금 낮잖아요. 그럼 가는 방향이 지금 보이잖아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5년 전만 해도 보유세 얘기가 나오면 문재인 정부 때 난리 났어요, 시장에. 근데 5년 전에는 여러분 코로나가 없었습니다. 그죠? 7년 전에.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튜브가 새로운 미디어로 자리 잡았죠.
요새 뭐 땡땡땡 메이저 보니까 다 조회수가 500, 700이래요. 유튜브가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암만 내 것이나 기득권이 저항을 해도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럼 보유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 국민의 정서 가면 가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차원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불필요하게 과다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집은 예전처럼 5년, 10년 기대한다고 답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처분하셔서 유동성을 확보하시기 바라고 중요한 건 5년 뒤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을 바꿔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이 줄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하는데 정부가 잘 맞췄어. 그래서 지금 보기에 지금 제가 볼 때 저는 뭐 살 날이 많지 않지만 이런 대통령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죽기 전까지. 그러면 이 대통령이 잘하고 나면 그 집권 여당이 이어서 연장을 하잖아요. 그럼 법이 바뀝니까? 이 10년 동안이라는 어떤 텀을 두고 자기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금 재조정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주택자분들은 정부에서 가는 방향에 지금 추이를 잘 보시고 아마 근데 미분양 지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아마 양도세 감면이나 정부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와 또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또 세제 혜택이 좀 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서울 거 빨리 팔고 수도권 거 팔고 지방의 정부에서 정책이 나올 때 또 그걸 사는 것도 좋은 자산 관리겠죠. 그래서 유주택자분들은 정부 정책에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저항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거로 대비해서 대책을 만들어 놓으시고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바뀔 거로 생각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좀 다른 상황 같다. 그래서 이주택자분들 중에서 다주택자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일시적 이주택자 있잖아요. 그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3년 기간이에요. 처분 기간이. 근데 이것도 아마 조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확실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유추하셔서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유주택자분들. 고민 때리다가 뇌출혈로 가시는 분 봤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건강부터 챙기시고 정부 정책 한번 서베이 하신 다음에 자산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너무 정말 진심 어린 조언과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